안녕하십니까. 광주여대 이영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특강인데요. 제가 저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해서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윤리 특강 주제는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연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시리즈화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I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이제 발전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게 연구 목적에서, 그리고 연구 윤리, 그 다음에 연구 발표 논문,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AI가 얼마만큼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번에 이제 보게 되시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법학과다 보니까 이제 법학에 관련돼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법률적인 양적 데이터를 하나의 수집해서 그걸로 가공해서 이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이런 측면에서도 이 AI가 굉장히 많이 이용될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가봤을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사무장님이나 아마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거는 뭐 벌금 어느 정도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는 뭐 징역형을 살 수 있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 판례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랬을 때는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데이터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라면 실제로 이게 사건화가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사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 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화가 계속적으로 돼서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된다면 판사가 개인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인공지능이 하는 판단이 또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 법학 쪽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놀라운 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본에서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자격스퀘어라는 데서 이번에 했던 게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2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1탄이 무엇이었냐면요. 일본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AI가 얼마만큼 예측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AI한테 공부를 시킨 거죠.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시험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얘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 문제가 공인중개사 작년 시험에 78%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그 예상 문제만 공부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자격증을 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회사에서 그러면 최고의 시험인 사법고시를 AI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법고시를 지난 5년간의 출제 문제집 3,500페이지, 그 다음에 위키백과 법률사전에 344페이지를 이제 입력을 시켜서 얘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형식과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게 5월달에 이제 일본 사법고시를 봤는데 일본 사법고시의 합격 점수가 한 58에서 59점 정도면 합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AI가 예상 문제 적중률이 6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AI도 이제 사법고시까지 패스하는 이런 시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평가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학 수학 능력 평가도 얘네들의 이 기술로 따진다면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의 문제도 예상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생각해 보겠지만 이제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또 저희 한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시험의 저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해요. 이런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의 적중률도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예상하는 것도 적중률이 높은데 실제로 이런 AI가 적중률이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이제 공무원 시험도 이 AI가 예상 문제를 한다면 그 정답만 외운다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논문에서도 이런 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카피킬러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그 논문 표절을 잡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피킬러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AI 인공지능화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단순한 복사, 편집, 표현 편집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복사를 카피킬러에서 표절률로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복사를 가져와서 약간의 편집 형태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카피킬러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의 편집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같은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표절 유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논문을 쓸 때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표절률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복사를 해서 그 각줄을 달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약간의 편집 형태로 돌려서 그거랑 같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써서 이거를 표절률을 낮춘다든가 이게 세 가지 그 표절률 낮추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AI 기능 인공지능으로 간다면 이것조차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논문에서도 이 정도까지의 기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런 단순한 작업으로는 이 표절률을 낮추기에는 어려운 시기는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연구실험 데이터 위변조는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계를 내는 논문들 거의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고 설문지를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설문지 중에 만약에 150개를 돌린 다음에 실제로는 100개를 돌렸다고 하고 50개 중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퍼센테이지를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걸 누가 그 설문지를 다 확인하겠습니까? 논문이 그게 잘못된 건지 통계가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걸 쓴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걸로 가지 않는다면 그 통계는 당연히 위변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인공지능으로 간다면은 이것도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위변조하는 패턴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을 향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통계 자료를 수립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향후는 잡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논문 생성. 이거는요. 지금 몇 년 전에 벌써 MIT 공대에서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그 프로그램이 자기가 스스로 논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스스로 그냥 이 프로그램을 MIT 공대 애들이 스스로 자기 논문을 만들어내는 걸 그 논문을 만든 거를 가지고 정말 중국에 있는 학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하지만 그거 진짜로 중국 학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지 않고 그냥 그 논문 생성기를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논문을 넣는다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논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학회를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형태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걸 다시 역추적한다면 그걸 또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기로 만들어지는 논문들은요. 거의 대부분 표절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사람의 그 작업을 가공을 거쳐서 다시금 표절률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대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필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논문에 저자가 2명이나 3명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10페이지 정도 쓰는 논문에 저자가 2, 3명이라고 하면 그건 누가 썼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올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논문을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논문 심사를 제가 이제 뭐 저희 법학 거기서 하다 보면은요. 어떤 논문들 보면 누구 건지 그냥 알아요. 이름을 적지 않아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 논문은요. 제가 어떤 논문이랑 같이 숨겨놔도 알아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쓰는 고유의 문체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뿔뿔이 민주주의, 뭐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용어에 어떤 용어가 같이 나오면 아 이건 우리 지도 교수님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논문 심사하다가 전화를 한 번씩 드려봐요. 가끔. 혹시 논문 어디다 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거 제가 심사했었는데. 보면 알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고유한 문체나 그 사람, 왜냐면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쓰는 언어 중에 잘 쓰는 게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민원인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옆에 있던 친구가 저희 와이프한테 좀 화나 있으면 그런 얘기 한대요. 아이 욕을 한 무대기, 근데 욕을 한 무대기 하지? 이런데 욕을 한 무대기 하지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많이 쓴대요. 그러면 그 어떤 용어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논문들을 같이 조사를 해보면 이게 혹시 그 사람의 어체가 아니거나 우리가 옛날에는 글씨를 쓰다 보니까 문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 타자를 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고유한 언어는 언제든지 표시가 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이제 뭐 카피킬러에서도 얘기했던 게 2020년이면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 잡아낼 수 있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시대가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한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젠 논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냔 말이죠. 실제적으로 공대에서 연구를 하는 게 다 컴퓨터가 연구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할 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기술력으로 한다면 그 연구 결과도 그냥 컴퓨터가 논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어떤 논문이든 이런 생성기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구글에서 언어 하나를 그 번역할 때 약간의 좀 미흡함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번역은 우리가 이해할 만큼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논문 생성기를 해서 내가 법학 쪽에 그냥 논문이 하나 필요하면 몇 분이면 논문 하나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약간의 가공만 한다면 논문 한 편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논문을 실제적으로 그 제출을 했을 때 그 학회에서 아니면 그 뭐 논문집에서 그게 얼마만큼 정말 좋은 논문인지 아니면 가짜 논문인지 진짜 논문인지 지금의 사람의 형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또 앞으로 또 기계의 힘을 또 빌려야 되는 것인가? 뭐 여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좀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향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요. 기술의 발전과 같이 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학교에 필요한 논문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를 지원하기 위한 논문이 아닌 진짜로 사회에 필요성 있는 그런 논문들을 만들 수 있는 좀 계기가 돼야 되고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피해가는 또 기술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이 논문을 정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좀 기준이나 토대를 조금 이제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인문사회 21에서 좀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인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는 이공대 쪽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이공대에서 할 수 있는 그 논문의 내용들이요.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많은데 인문사회 계통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사람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적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 21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희들 학회와 이런 논문집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토대를 조금 이뤄나갔으면 합니다. 다음 연구윤리에서도 다음 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하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새롭고 여러분들이 좀 이 학술 대회에 조금 참여해서 뭔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